문이 열리자마자 조폭들이 순식간에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은 순식간에 나를 에워싸고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빈 6천만 원 때문이었죠. 대낮에 카페에서 검은 SUV에 짐짝처럼 실려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비린내 나는 담배 연기가 가득한 지하 사무실. 거기엔 목에 징그러운 용 문신을 한 강태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군요. 앉아. 그놈의 턱짓 한 번에 조폭놈들이 제 어깨를 눌러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꺾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구나. 강태식은 사람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번졌습니다. 피었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돈 못 가져오면 네 신장 팔아. 알겠어?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놈이 우리 어머니 식당 얘기를 꺼내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비굴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는 건들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더군요. 거기에 형이 서 있었습니다. 40살 백수의 평생 바보 소리나 듣던 우리 형, 민준이 형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눌하게 중얼거리더군요. 저기요. 제 동생 좀. 순식간에 사무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조폭놈들은 배를 잡고 굴렀고 강태식은 형에게 다가가 머리를 발로 확 밟아버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놈이 형의 머리카락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얀 침이 형의 검은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형의 그 처참한 뒷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요. 결국 형은 쫓겨나듯 나갔고 저도 겨우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평소처럼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전 형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제 휴대폰이 비명 지르듯 울렸습니다. 민호야. 나 성호야. 지금 큰일 났어. 사무실이 완전히 박살났어. 강태식의 부하놈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턱뼈가 주저앉아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CCTV는 가루가 됐고 누구 소행인지 아무도 모른다더군요. 전 전율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은 여전히 TV를 보며 바보처럼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어디 나갔었어? 응, 산책 좀. 형은 다시 TV를 보며 멍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짐승 같던 강태식의 목뼈를 단숨에 으스러뜨린 게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침세례를 받던 저 바보 형이었다는 걸요. 내 형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집에서 듣고 계신지, 차 안에서 듣고 계신지, 일터에서 듣고 계신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강태식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주일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강태식 밑에서 일하던 성호라는 놈이 술에 취해서 떠들어댄 얘기를 통해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전 알았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강태식은 사무실에서 부하 셋이랑 소주를 마시고 있었대요. 저를 무릎 꿇린 바로 그 사무실에서요. 강태식은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또라이 형제 하나 제대로 꺾었다면서 신나게 떠들어댔다고 해요. 야, 너희 오늘 봤지?
그 병신 같은 형 말이야. 머리에 침 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더라. 하하. 조폭놈들도 따라 웃었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담배 연기 자욱한 그 사무실에서요. 형님, 근데 그 동생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야지. 일주일 뒤에 안 가져오면 신장 팔아. 요즘 신장 한 개에 3천은 받더라. 그렇게 1시간쯤 술을 마셨을 때였습니다. 드르륵.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식은 처음엔 자기 부하가 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대요. 야, 치킨 시켰어? 빨리 가져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짜증나서 고개를 돌렸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멈칫했대요. 낮에 왔던 그 또라이였습니다. 저희 형이요. 형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답니다. 조폭놈들이 형을 보고 또 웃어댔대요. 야, 병신아. 또 왔냐? 낮에 침 맞은 거 모자라서 밤에도 왔어? 형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대요. 강태식이 피식 웃으면서 술잔을 탁 내려놓고 일어났답니다. 야, 니 진짜 정신병자 맞지? 여기가 니 같은 병신이 올 때냐? 형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짜증이 확 났는지 형한테 성큼성큼 걸어갔대요. 구두 밑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딱딱딱 울렸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사람 말 안 들려? 강태식이 형의 머리를 발로 확 밟았어요. 쿵. 형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답니다. 강태식이 더 세게 밟으면서 소리쳤대요. 꺼지라고. 그때였습니다.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식과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강태식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대요. 형의 눈이 낮이랑 완전히 달랐다고요. 낮에는 멍하고 초점 없던 눈이 밤에는 차갑고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마치 칼날 같았다고요.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답니다. 제 동생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강태식이 어이없어서 코웃음 쳤대요. 뭐, 이 새끼가 지금 협박해? 야, 네 동생 오늘 죽는다. 니도 같이 죽을래? 강태식이 형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딱, 뼈 부러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강태식의 팔이 뒤로 꺾여 있었어요. 형이 강태식 손목을 잡아서 관절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0.3초도 안 걸렸답니다. 으아악. 강태식이 돼지 잡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답니다. 털썩. 강태식이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낮에 제 머리 밟던 그 발로 지금은 바닥을 쿵쿵 치면서요. 으윽, 으윽, 놔. 강태식 옆에 있던 조폭 셋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끼익끼익 났어요. 야, 이 새끼.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빨랐어요. 그런데 형은 그 주먹이 코앞까지 오는 순간 몸을 살짝 틀었답니다. 휙.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형이 그놈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무릎을 올렸습니다. 쿵. 무릎이 그놈 옆구리에 박혔어요. 으억. 그놈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내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랑 끙끙 신음소리만 났답니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형을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발소리도 없이 살금살금 다가왔답니다. 근데 형이 뒤를 보지도 않고 뒤통수를 확 젖혔어요. 퍽. 형의 뒤통수랑 그놈 코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또 났어요. 으아악. 코, 내 코.
그놈이 코를 붙잡고 뒤로 비틀거렸는데 형이 돌아서면서 주먹을 턱에 쿵 박았답니다. 그놈도 그대로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머리가 쿵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답니다. 세 번째 놈은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맨손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책상 위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확 집어들었어요. 이 개새끼. 방망이를 머리 위로 확 들어 올리면서 형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형이 한 발짝 쑥 앞으로 파고들었답니다. 방망이가 형 머리 바로 위를 휙 지나갔어요. 형이 그놈 손목을 확 잡더니 비틀었습니다. 딱! 손목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으윽! 방망이가 그놈 손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형이 떨어지는 방망이를 확 낚아채더니 그놈 정강이를 탁 쳤답니다. 딱! 으악! 그놈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강이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명 질렀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0초였대요. 성우가 나중에 CCTV 시간 확인해 보니까요. 조폭 넷이 전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 비명소리, 끙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형은 천천히 강태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탁, 탁, 탁.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답니다. 제발. 살려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태식이 팔 부여잡고 울면서 빌었대요. 낮에 저한테 무릎 꿇으라던 그 강태식이요. 지금은 형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강태식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강태식 멱살을 확 잡아서 들어 올렸답니다. 으윽, 으윽. 강태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이 강태식을 들고 사무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동생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강태식을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쿵, 쿵, 우당탕.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바닥을 굴렀어요. 강태식은 그 안에 끼인 채로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으윽. 강태식이 신음만 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았대요. 형은 더 이상 강태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CCTV가 있었습니다. 형이 의자를 확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CCTV 쪽으로 걸어가더니 의자를 확 내리쳤답니다. 퍽! CCTV가 박살났어요. 렌즈가 깨지고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답니다. 형이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강태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답니다. 제 동생한테 다시 연락하면 그땐 이렇게 안 끝납니다.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답니다. 그리고 형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드르륵. 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신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끙끙, 으으, 아. 조폭 넷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강태식은 쓰레기통 안에서 정신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형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달라졌대요. 등이 다시 구부정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발걸음이 느려졌답니다. 뒤뚱뒤뚱. 1층까지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형은 다시 완전히 바보처럼 보였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형은 혼잣말을 했대요. 동생 지켰어. 이제 괜찮을 거야. 목소리가 다시 어눌해져 있었답니다. 형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무실에서는 부하 하나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기어가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강태식은 갈비뼈 2대 부러지고
턱뼈 금가고 이빨 4개 빠진 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경찰도 왔습니다. 범인 얼굴 봤어요? 아니요, 어두워서요. 그리고 너무 빨라서요.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요. 딱 한 명. 한 명이 5명을 쓰러뜨렸다고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한 명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CCTV는 박살 나 있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나중에 정신 차려서도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넘어졌다고만 했답니다. 형이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전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형은 거실 TV를 켜고 앉았답니다. 멍하니 화면만 보면서요. 30분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사무실이 쑥대밭 됐다는 전화였습니다. 전 거실로 나가서 형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나갔었냐고요? 응. 산책 좀. 형은 여전히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TV 보면서 멍하니 웃고 있었어요. 전 안심했습니다. 형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형이 조폭 넷을 50초 만에 쓰러뜨렸다는 것도, 강태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것도요. 형은 그냥 TV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도 평범하게 산책만 다녀온 것처럼요. 사흘 동안 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강태식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부터 계속 악몽을 꿨거든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 어두운 골목에서 맞는 꿈, 그리고 어머니가 다치시는 꿈까지요. 깨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출근하면 누가 또 저를 끌고 갈 것 같아서 회사 앞 카페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목으로 안 넘어갔고요.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형이 보였습니다. 형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보고, 점심 먹고 나서도 TV 보고, 저녁 먹고 나서도 TV 봤습니다. 가끔 산책 나간다고 집을 나가는데 1시간쯤 지나면 돌아왔어요. 전 형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사흘 전 그 사무실에서 형이 머리에 침 맞고 쫓겨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형은 저를 지키려고 그 사무실까지 찾아왔는데 전 형이 창피해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있었어요. 원래 담배 안 피우는데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려서 한 갑 샀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제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강태식 사무실에서 봤던 선글라스 낀 놈들과는 달랐어요.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박무철 회장님이십니다. 차에 타시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무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강태식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동네에서도 다 아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지금 바로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전 저항도 못하고 차에 실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옆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창밖만 봤습니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공장지대가 나타났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사 건물 같았어요. 내리세요. 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제 양옆을 딱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지나서 커다란 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문을 똑똑 노크했어요. 회장님, 민호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강태식 사무실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커다란 책상, 비싼 그림들, 가죽 소파까지. 그리고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무철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머리 반백인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무철이 저를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앉아, 민호야. 저는요. 앉으라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차갑고 무거웠어요. 전 얼른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박무철이 책상에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너 강태식이 알지? 네, 알아요. 강태식이 지금 병원에 있어. 갈비뼈 2대 부러지고 턱뼈 금가고 이빨 4개 빠졌어. 알고 있었어? 늘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 모릅니다. 박무철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쓱 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을 책상 위로 밀어서 제 앞에 탁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태식 사무실이 찍혀 있었어요. 부서진 의자, 깨진 유리잔, 넘어진 쓰레기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게 강태식 사무실이야. 누가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CCTV는 박살 나 있고 목격자도 없고. 근데 말이야, 민호야. 박무철이 몸을 확 앞으로 숙이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전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강태식이 마지막으로 건드린 놈이 너야. 그 전날 너 사무실에 끌고 가서 무릎 꿇렸잖아.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정말 아무것도요. 야. 박무철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전 깜짝 놀라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누구 고용했지? 조폭? 청부업자? 너 같은 놈이 혼자 힘으로 강태식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누가 도와줬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누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박무철이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펜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무철이 펜치를 책상 위에 탁 놓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근데 거짓말하는 놈들은 못 참아. 그래서 말이야,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누가 강태식을 조진 건지 지금 당장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정말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박무철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끼익 났어요. 박무철이 펜치를 집어들고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탁, 탁, 탁. 구두 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전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뒤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딱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제 팔을 확 잡아서 의자에 꽉 눌러 앉혔어요. 야, 민호야. 손가락이 10개잖아. 하나씩 부러뜨려도 10번이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박무철이 제 오른손을 확 잡았습니다. 전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뒤에 있던 남자들이 저를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박무철이 펜치로 제 새끼손가락을 탁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가락에 닿았어요. 마지막이야. 누가 강태식을 조진 거야? 정말 몰라요. 제발요. 그래. 박무철이 펜치에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조여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으윽. 아직 안 부러졌어. 이제 진짜로 할 거야. 마지막 기회야, 민호야. 정말 몰라요. 정말로요. 박무철이 혀를 탁 찼습니다. 그리고 펜치에 확 힘을 줬어요. 손가락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부르르르. 박무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무철이 혀를 차면서 펜치를 확 놓았어요. 손가락이 풀려났습니다. 아팠지만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박무철이 휴대폰을 꺼내서 받았습니다. 뭔데?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무실이 난리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무철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쳐들어와서 부하들 전부 쓰러뜨리고 사무실을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회장님도 당하셨습니다. 지금 119 불렀습니다. 뭐라고? 박무철이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치가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박무철이 저를 노려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새끼, 진짜 누구 고용한 거 맞네. 야, 너 죽었어. 너 진짜 죽었다고. 박무철이 정장 입은 남자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데리고 사무실로 가. 당장. 전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무철 사무실이 난리 났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차가 달리는 동안 전 창밖만 봤습니다. 손가락이 아직도 욱신욱신 아팠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흘 전 강태식 사무실이 쑥대밭 됐던 것처럼 오늘 밤 박무철 사무실도 똑같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괴롭힌 놈들이 당했어요. 설마요. 설마 형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형은 바보인데. 형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어요. 차가 박무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건물 앞에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 돌아가고 응급대원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전 차에서 내리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들것에 실린 사람이 박무철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박무철은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입술이 찢어져서 턱까지 피범벅이었어요. 한쪽 어깨가 이상하게 축 처져 있었고요. 정신을 잃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옆으로 꺾여 있었어요. 조심해요. 어깨 탈골됐어요. 응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들것을 구급차에 실었어요. 문이 쾅 닫히고 구급차가 삐용삐용 소리내며 출발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를 데려온 정장 입은 남자들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급했어요. 전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박무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무실이 완전히 박살 나 있었습니다. 아니, 박살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전쟁터 같았습니다. 책상이 뒤집혀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의자는 다리가 부러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금이 쫙 가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은 액자가 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박무철 부하 4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코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으으. 낮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은 팔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고요. 으윽, 으윽. 또 한 명은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명은 다리를 절뚝이며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CCTV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렌즈가 깨지고 선이 뚝 끊어져서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쓰러진 부하 중 한 명을 확 흔들어 깨웠어요. 야, 정신 차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쳐들어온 거야? 그 부하가 신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한 명이 들어왔는데 너무 빨라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한 명이 너희 넷이랑 회장님까지 다 쓰러뜨렸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그 사람 움직임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부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우리가 달려들기도 전에 이미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벌써 어깨에 잡히고 계셨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확 돌아봤습니다. 야, 민호야. 너 진짜 누구 고용한 거 맞지? 똑바로 말해. 안 그러면 너도 저렇게 된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믿어주세요. 닥쳐. 그 남자가 제 멱살을 확 잡고 벽으로 확 밀었습니다. 쿵.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머리가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강태식 다음에 우리 회장님까지 당했어. 이게 우연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제발요, 저는 정말요. 경찰 부를까? 아니면 여기서 네 손가락 다 부러뜨릴까? 그때 쓰러져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누구 고용할 돈이나 인맥이 있었으면 애초에 사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확 밀쳐냈습니다.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따끔했어요. 꺼져. 당장 꺼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그날로 죽는다. 전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전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저를 도와주는 거죠? 누가 저를 괴롭힌 놈들을 이렇게 응징하는 건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멀어졌고 가족이라고는 어머니랑 형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고 형은 늘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형이 떠오르는 건지 몰랐어요. 강태식이 당한 날도 형이 산책 나갔다고 했고, 오늘도 저녁 먹고 형이 산책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무철한테 끌려간 시간이랑 박무철 사무실이 난리난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야. 형이 그럴 리 없어. 형은 바보잖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전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형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요. 발을 멈췄습니다. 형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형이 침대에 앉아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손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피였습니다. 손등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티슈로 손등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그리고 티슈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형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길고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생 괜찮겠지. 이제 안 건드릴 거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괜찮겠다고요? 안 건드릴 거라고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형한테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만약 형이 정말 그런 일을 한 거라면요? 그럼 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죠? 평생 바보라고 생각했던 형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형이요. 머리에 침 맞고도 아무 말 못하던 형이요. 그 형이 조폭 보스를 병원에 보냈다고요? 전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요.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이 20살에 집을 떠났을 때 형은 군대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돌아왔을 때 형은 바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형은 멀쩡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형이 바보가 된 건 10년 뒤 돌아왔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사고 났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고였을까요?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조폭들한테 머리에 침 맞고 쫓겨나던 형의 모습, 그리고 밤에 손등의 피를 닦던 형의 모습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형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어요. 드르륵. 형이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탁, 탁, 탁. 형의 발소리였어요. 거실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꿀꺽, 꿀꺽.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형이 제 방 문 앞에서 멈췄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의 숨소리였어요. 전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형이 문을 열까봐 무서웠습니다. 한참 뒤에 형이 다시 걸어갔어요. 형 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드르륵. 형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형 방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복도 너머로 형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형 방 불이 꺼졌습니다.
전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형이 어두운 골목에서 조폭들을 쓰러뜨리는 꿈이었어요. 형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를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동생 괜찮아. 형이 다 해결했어. 깨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은 이미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요. 형이 저를 보고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잘 잤어? 전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멍하고 초점 없고 텅 빈 눈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손등을 봤습니다. 살짝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불게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 당신 누구예요? 그날 아침, 전 거실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났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전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도 이미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먹는 모습도 어눌했습니다. 밥알이 입 주변에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국그릇을 탁탁 놓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새 민준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 자꾸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 전 형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형은 여전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형,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형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형 옆에 앉으면서 형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네. 근데 왜 잠을 못 자니? 무슨 걱정 있어? 아니, 엄마. 걱정 없어.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또 쉬었어요. 전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 군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면서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군대에서 사고 났다고만 했어. 더 물어봐도 형이 말을 안 하더라. 무슨 사고인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말을 안 하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이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멀쩡하던 애가 그렇게 돼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집을 떠나던 그날 밤 말이에요.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형이 20, 저는 15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나서 술만 마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민준아, 제발. 가지 마. 엄마가 뭐라도 더 할게. 엄마, 괜찮아요. 저 군대 갔다 올게요. 형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눌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군대는 무슨 군대야? 넌 아직 20밖에 안 됐잖아. 엄마, 저 돈 벌어 올게요. 동생 대학 보내야죠.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형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민호야, 형 없어도 엄마 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형, 어디 가는 건데? 곧 돌아올게. 걱정 마. 형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편지 쓸게요. 민준아. 어머니가 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도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드르륵.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전 창문으로 달려가서 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형이 골목을 걸어서 사라져 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형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 동안요. 처음 1년은 형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형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곧 돈 벌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우셨어요. 기쁘면서도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편지가 안 왔어요. 어머니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요. 하지만 형한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가끔 형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형 책상, 형 옷, 형 사진을 보면서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형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요. 돈 벌겠다고 나갔다가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형한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형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눈빛이 멍했어요. 옷도 낡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형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울면서요. 형도 어머니를 안았는데 팔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형이야.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어눌하고 느렸어요. 어머니가 형을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형을 앉히고 물을 가져왔어요. 형은 물을 마시면서 흘렸습니다. 턱으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됐어? 군대에서 사고 났어요. 무슨 사고? 머리를 다쳤어요. 형이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형 머리를 만져봤어요. 뒤통수 쪽에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갔어? 치료는 받았고? 네, 받았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됐어요. 형이 한 단어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형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것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고, 화나는 것도 있었어요. 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사고 났다고만 하니까요. 그 뒤로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형은 집에서 TV만 봤어요. 일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형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형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형이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형을 부끄러워했어요. 식탁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 전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먹을게요. 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형을 슬쩍 쳐다봤어요. 형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밥알이 묻어 있었고요. 그런데 형 손을 봤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 긁힌 자국이 아직도 있었어요. 불게요. 형, 정말 내가 한 거야? 조폭들을 쓰러뜨린 게 내가 맞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무서웠거든요. 대답이요. 만약 형이 정말 그런 일을 한 거라면, 그럼 형은 1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건가요? 바보 행세를 하면서요? 그럼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전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이 떠났던 10년, 형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요? 정말 군대만 갔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형 손등의 긁힌 자국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형을 따라가 보기로요. 형이 산책 나간다고 하면 몰래 뒤따라가서 보기로요. 형이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평소처럼 산책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형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뒤뚱뒤뚱 신발 신는 모습도 어눌했어요. 형, 어디가? 산책 좀. 밤인데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금방 올게. 형이 어눌하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형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전 10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0가지 세고 나서 재빨리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TV 보고 계셨어요.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형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전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1층까지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이 보였어요.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뚱뒤뚱 느린 걸음이었어요. 전 형을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요. 형이 뒤돌아볼까봐 가로수 뒤에 숨기도 하고 주차된 차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형은 큰 길을 피해서 골목으로만 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형은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형이 멈췄습니다. 전 재빨리 건물 모퉁이 뒤에 숨었어요. 살짝 고개를 내밀고 형을 봤습니다. 형 앞에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자들은 조폭처럼 보였습니다. 가죽 점퍼 입고 머리 삭발하고 목에 문신 있는 놈들이었어요.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병신아. 여기서 뭐해? 한 놈이 형한테 다가갔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처럼요. 산책하는 중이에요. 산책? 야, 이 새끼. 네가 우리 형님들 조진 거 맞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닥쳐. 그놈이 형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형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는데 간신히 버텼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나가서 형을 도와줘야 하나 싶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무서웠거든요. 야, 너 때문에 강태식 형님이랑 박무철 회장님이 병원 갔어. 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누구 고용한 거 다 안다.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야구 방망이 든 놈이 형한테 다가갔습니다.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요.
야, 병신아. 마지막이다. 누구 고용했어? 저는 정말 몰라요. 그래. 그놈이 방망이를 확 휘둘렀습니다. 형 머리 쪽으로요. 전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형이 움직였어요. 휙. 형의 몸이 옆으로 살짝 틀렸습니다. 방망이가 형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허공을 가른 방망이가 휙 소리를 냈습니다.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이 피한 거예요. 바보처럼 느린 형이 방망이를 피한 겁니다. 조폭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 새끼가? 그놈이 다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옆구리 쪽으로요. 형이 또 피했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요.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야,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다른 놈이 소리쳤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형을 둘러쌌어요. 형은 가운데 갇혔습니다. 야, 병신아. 이제 못 도망가. 한 놈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요. 형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칼날처럼요. 형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눌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경고했는데. 뭐라고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평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놈의 주먹이 형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형이 고개를 살짝 틀었어요. 주먹이 형 귀 옆을 스쳤습니다. 형이 그놈 팔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확 당기면서 무릎을 올렸습니다. 쿵. 무릎이 그놈 명치에 박혔습니다. 그놈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어요. 으윽. 형이 그놈을 놓았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무릎 꿇고 쓰러졌어요.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끙끙거렸습니다. 0.5초도 안 걸렸어요. 두 번째 놈이 뒤에서 형을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형은 뒤를 보지도 않았어요. 뒤통수를 확 젖혔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놈 얼굴에 뒤통수가 박혔어요. 퍽. 으악.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놈이 코를 움켜쥐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형이 돌아서면서 발로 그놈 정강이를 찼습니다. 탁. 그놈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놈이 칼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휙 꺼낸 칼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죽여버린다. 그놈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형이 한 발짝 옆으로 비켰어요.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형이 그놈 손목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딱. 손목 꺾이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으아악. 칼이 땅에 쨍그랑 떨어졌어요. 형이 그놈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 던졌어요. 쿵. 그놈이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쿵 부딪혔어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야구 방망이 든 마지막 놈이 떨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너 뭐야? 형이 그놈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요. 제 동생 건드린 대가예요. 형이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탁.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놈이 뒤로 물러났어요. 제발. 살려줘. 제 동생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하세요. 다시 건드리면 이렇게 안 끝난다고요. 형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놈이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도망갔습니다.
휘청휘청 비틀거리면서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은 바닥에 쓰러진 세 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명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한 명은 코피를 흘리며 끙끙거리고, 한 명은 정신을 잃어 있었어요. 형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어깨가 다시 축 처졌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눌한 목소리로요. 동생, 이제 괜찮을 거야.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형이 조폭 넷을 1분도 안 돼서 쓰러뜨렸어요. 칼 든 놈까지요. 그것도 맨손으로요. 평생 바보라고 생각했던 형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형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던 형이요. 형이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뚱뒤뚱, 느린 걸음으로요. 제가 숨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전 재빨리 건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형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탁, 탁, 탁.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야 골목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조폭 3명이 아직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전 뒤돌아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요. 민호야, 어디 갔었어? 형이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였거든요. 편의점 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형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멍하니요. 전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 당신 누구예요? 정말 누구예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형이 조폭들을 쓰러뜨리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또렷한 목소리, 빠른 움직임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전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형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고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왜 앉아? 형도 앉아잖아. 응, 잠이 안 와서. 형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입이 먼저 열렸어요. 형, 어젯밤 산책 어디까지 갔었어? 형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아무 일 없었어? 응, 아무 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형이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형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형은 정말 바보가 맞아? 형이 확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바보 맞아. 아니야.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바보가 아니야. 어젯밤 봤어. 형이 굳어졌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뭘 봤는데? 형이 골목에서 조폭들 쓰러뜨리는 거 봤어. 4명을 1분도 안 돼서 쓰러뜨렸잖아. 형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눌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낮았어요. 평소 형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이 인정한 거예요. 바보 행세를 했다는 걸요. 며칠 전부터 의심했어. 강태식이랑 박무철이 당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젯밤 형 따라갔어. 형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속였어. 형, 대체 뭐야? 형은 누구야?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나 바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럼 왜 바보 행세를 한 거야? 그래야 했어. 그렇게 살아야 했거든. 형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전 형 옆으로 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형이 떠났던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정말 군대만 갔던 거야?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군대 아니었어. 그럼 어디? 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HID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북파공작원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국가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조직이야. 북한에 침투해서 작전 수행하는 부대였어. 형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나 20살 때 스카우트 됐어. 집안 형편 어려운 애들, 가족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뽑았거든. 돈도 많이 준다고 했어. 그래서 들어갔어. 그럼 편지는요? 형이 보낸 편지는요? 처음 1년은 훈련 기간이었어. 그때는 편지 쓸 수 있었어. 근데 2년째부터 실전 투입됐어. 그때부터는 연락 끊겼어. 가족이랑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형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작전 수행했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하고 때로는 사람도 구출하고 위험한 일 많이 했어. 동료들도 많이 죽었어.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사고가 났어. 우리 팀이 북한군한테 발각됐거든. 총격전 벌어졌고 나는 머리에 총을 맞았어. 머리에요? 전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응. 뒤통수 옆쪽에. 관통상은 아니었는데 두개골이 살짝 파였어. 기적적으로 살았어. 동료 하나가 나를 업고 탈출했거든. 형이 자기 뒤통수를 만졌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했어. 근데 국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이제 작전 투입 못하니까 전역시켜준다고. 대신 조건이 있었어. 무슨 조건? 평생 바보처럼 살라는 거였어. 말도 어눌하게 하고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렇게 살라고.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보안 때문이야. HID 북파공작원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거든. 존재 자체가 비밀이야. 만약 내가 멀쩡하게 살면서 혹시라도 과거 얘기를 흘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바보로 만드는 거야. 바보 말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근데 국가에서 협박했어.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고. 어머니랑 너한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다고. 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 바보로 살기로.
가족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참았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바보라고 놀려도, 침뱉어도 다 참았어. 근데 내가 위험해지니까 못 참겠더라. 너 조폭들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더라.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갔어. 밤에 몰래 나가서 너 괴롭힌 놈들 혼내줬어. 국가 명령 어긴 거야.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도 그랬어. 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 때문에요. 저 때문에 형이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형, 미안해. 내가 형을 평생 바보라고 생각했어. 창피해했어. 정말 미안해. 형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해.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형, 이제 어떻게 해? 국가에서 알면 어떻게 돼?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안 들킨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다 보면 들킬 거야. 그럼 도망가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멀리 도망가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국가는 어디든 찾아내거든.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전 형을 꽉 안았습니다. 형도 저를 안았어요. 형, 고마워. 날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동생이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너희 둘 왜 여기 앉아 있어? 형이 재빨리 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눌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우리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이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비밀로 하자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형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사흘이었어요. 조폭들한테서 연락도 안 왔고 형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전 형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형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거실에서 TV 보는 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때문에 형이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한다는 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 집 근처 은행에 갔어요. 돈을 좀 찾으려고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검은색 벤츠 2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6명이나 됐습니다. 이번에는 박무철 밑에 있던 놈들이 아니었어요.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민호 씨, 우리 회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요. 지금 바로요. 한 남자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전 저항도 못하고 차에 실렸습니다. 뒷좌석 양옆으로 남자 둘이 탔어요.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더니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바닷가 근처 큰 저택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경비원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내리세요. 전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호텔 같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가죽 소파가 있고 그 소파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김영배였습니다. 6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몸은 다부졌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가 3개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영배가 저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앉아, 민호야. 전 떨리는 다리로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영배가 시가를 피우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호야, 나 김영배야. 강태식이랑 박무철이 내 밑에서 일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들이 요즘 병원에 누워 있어. 니 알지?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알아? 모릅니다. 김영배가 시가를 제 떠리에 탁 놓으면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조사했어. 강태식이 네 무릎 꿇린 다음 날 당했고 박무철이 네 손가락 부러뜨리려던 날 당했어. 이게 우연이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요. 야. 김영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게감이 실렸어요. 나 60평생 이 바닥에서 살았어. 거짓말하는 놈 눈빛 보면 다 알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김영배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금반지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좋아. 네가 끝까지 입 안 열 거면 어쩔 수 없지. 오늘 네 여기서 못 나가. 알았지? 제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네 형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 얘기가 나온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이요? 응. 네 형 민준이. 그 바보 형 말이야. 김영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젯밤에 네 형 미행했거든. 형이 골목에서 우리 애들 넷을 1분 만에 쓰러뜨리더라. 그거 바보 맞아? 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들켰어요. 형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민호야. 김영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탁, 탁, 탁. 오늘 네 형 여기로 불러. 그럼 니는 살려줄게. 형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닥쳐. 김영배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뺨을 확 쳤어요. 딱.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형 전화번호 대. 지금 당장. 안 돼요. 형은 진짜 바보예요.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뺨이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마지막이야. 전화번호 안 되면 네 어머니도 여기로 데려올 거야. 알겠어? 어머니요? 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제발요. 그럼 전화번호 대. 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형 번호를 불러줬어요. 김영배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부르르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지? 나 김영배야. 누구세요? 네 동생 지금 나랑 있어. 살려서 보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여기로 와. 형, 오지 마. 전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제 입을 확 막았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 30분 안에 안 오면 네 동생 죽어. 알았지? 김영배가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전 울었습니다. 형한테 미안했거든요. 또 형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걱정 마, 민호야. 네 형 오면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김영배가 껄껄 웃으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리고 뒤뚱뒤뚱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 민호야, 괜찮아? 형이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김영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영배가 형을 보면서 코웃음 쳤습니다. 야, 병신아. 네가 내 조직 박살낸 거 맞지?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동생 지키려고 그랬어요. 동생 지키려고? 김영배가 껄껄 웃었습니다. 야, 이 병신 새끼야. 네 동생도 오늘 죽어. 니도 같이 죽고. 알았어? 김영배가 손가락으로 딱 튕겼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넷이 형한테 다가갔어요. 한 명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권총이 형 머리를 겨눴어요. 무릎 꿇어. 형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김영배가 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형 턱을 발로 확 걷어찼어요. 형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야, 병신아. 네 HID 북파공작원이라며. 순간 형이 굳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떡해요? 내가 다 안다. 네 과거 조사했거든. HID 출신이면서 바보 행세하고 살라는 명령 받았지? 근데 명령 어기고 우리 조직 건드렸어. 맞지? 형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좋아. 오늘 네 여기서 죽으면 국가에서도 좋아할 거야. 골칫거리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김영배가 권총 든 남자한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권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눌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당신 HID 북파공작원 들어봤습니까? 김영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HID 북파공작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형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게 일이에요.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10명 죽이는 게 일상이에요. 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권총이 형 머리를 겨누고 있었지만 형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권총 하나로 협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와. 형이 움직였습니다. 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권총 든 남자 손목을 확 잡더니 비틀었어요. 딱. 뼈 꺾이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으악. 권총이 그 남자 손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형이 떨어지는 권총을 공중에서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 남자 얼굴에 권총 손잡이로 확 가격했습니다. 퍽. 그 남자가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쓰러졌어요.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형이 권총을 바닥에 확 던졌습니다. 쨍그랑. 권총이 멀리 미끄러져 갔어요. 형이 맨손으로 싸울 거였습니다.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형이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형 귀 옆을 스쳤어요. 형이 그놈 옆구리를 주먹으로 쿵 쳤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딱.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형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팔로 형 목을 확 감았습니다. 형이 뒤로 팔꿈치를 확 쳤어요. 쿵. 그놈 명치에 박혔습니다. 그놈이 으윽하면서 힘이 풀렸어요. 형이 그놈 팔을 잡아서 앞으로 확 던졌습니다. 그놈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소파에 쿵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놈이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을 들었어요. 형 머리를 향해 확 내리쳤습니다. 형이 손으로 그놈 손목을 확 받아냈습니다. 꽃병이 바닥에 쨍그랑 떨어져서 깨졌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형이 그놈 손목을 비틀면서
팔을 뒤로 꺾었어요.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4명이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김영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이 김영배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말 맞아요. 저 HID 북파공작원이에요. 10년 동안 북한 땅에서 작전 수행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요? 손으로도 목 부러뜨릴 수 있어요. 형이 김영배한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탁! 발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말이에요, 회장님. 저 10년 동안 참았어요. 바보 행세하면서요. 근데 제 동생 건드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김영배가 책상 뒤로 도망쳐서 서랍을 확 열었습니다. 권총을 꺼내서 형한테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 쏜다. 형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쏠 수 있어요? 김영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지만 형은 이미 옆으로 피한 뒤였어요. 형이 재빨리 달려들어서 김영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딱.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형이 김영배 멱살을 확 잡아서 벽에 쿵 밀쳤습니다. 다시는 제 동생 건드리지 마세요. 또 건드리면 정말 죽입니다. 형이 김영배를 놓았습니다. 김영배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형이 저한테 와서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민호야, 가자. 집에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달려오셨어요. 너희 어디 갔었어? 엄마, 죄송해요. 잠깐 일 있었어요. 형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날 밤 형과 전 거실에서 얘기했습니다. 형, 나 이제 알았어. 형이 왜 바보 행세하면서 사는지.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형이 앞으로도 계속 바보로 살아야 해. 그게 우리 가족 지키는 길이야. 알아. 평생 비밀로 할게.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뒤로 조폭들한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제 빚도 사라졌습니다. 형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봤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형을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형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형이 산책 나간다고 하면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형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형을 보고 코웃음 쳤어요. 저 형 아직도 백수로 사네. 예전 같았으면 전 형이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 형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보며 어눌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괜찮아? 응, 형. 괜찮아.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형이 바보라는 걸 이제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 이제 알거든요. 형이 평생 바보로 사는 이유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요. 그게 형의 선택이었고 형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